청취자 여러분,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 이름, 바로 삼국지죠. 근데 혹시 우리가 아는 그 흥미진진한 삼국지 이야기가 실제 역사 기록이랑은 좀 다르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 유명한 삼국지 연애요. 이게 사실 정시, 그러니까 실제 역사가 아니라 나관중이라는 작가가 쓴 소설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그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뼈대 위에다가 작가의 상상력, 또 그 당시 민간에 떠돌던 설화 같은 것까지 이렇게 잘 버무려진 뭐랄까 요즘 말로 하면 팩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삼국지 연애가 실제 역사, 그러니까 정사 삼국지와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수백 년 동안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계속 사랑받아 왔는지 그 매력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와, 흥미로운데요. 네, 그럼 어디서부터가 진짜 역사고 어디까지가 만들어진 이야기일지 한번 그 경계를 따라가 보죠. 삼국지 연애하면 정말 딱 떠오르는 장면 있잖아요. 유비, 관우, 장비 이 세 사람이 복숭아밭에서 형제의 의를 맺는 그 도원결이 정말 감동적인데. 네, 그렇죠. 근데 바로 그 지점부터가 사실은 소설적인 허구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요? 도원결이가요? 네, 실제 역사서인 정사 삼국지에는 그 도원결의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이건 이제 나관중 작가가 그 혼란한 시대에 충과 의 이런 가치로 굳게 뭉친 영웅들의 모습을 좀 더 부각하고 싶었던 거죠. 아하. 특히 유비 세력에게 어떤 강력한 도덕적 명분을 딱 부여하는 그런 장치였던 겁니다. 그렇군요. 와, 도원결의가 허구라니 좀 충격인데요? 그러면 그 적벽대전에서 제갈량이 동남풍 불렀다는 거 이것도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유비가 제갈량 데려오려고 3번이나 찾아갔다는 삼고초려 이런 것도 혹시 좀 비슷한 건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동남풍 이야기도 제갈량의 어떤 비범한 지략 이걸 넘어서 거의 신적인 능력까지 보여주려고 만든 소설적 설정이라고 봐야죠. 하긴 좀 비현실적이긴 했어요. 네. 그리고 삼고초려는 제갈량 본인이 쓴 글에 언급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연희에서처럼 그렇게 막 극적인 만남으로 그려지진 않았어요. 완전히 꾸며낸 건 아니지만 각색이 많이 된 거군요. 그렇죠. 심지어는 제갈량이 먼저 유비를 찾아갔다는 기록도 있고요. 연희는 이런 식으로 역사적 사실을 좀 각색하거나 아예 허구를 더해서 인물들의 개성을 확 살리고 이야기 자체를 더 재미있게, 더 흡입력 있게 만든 거죠. 네. 그 전투 장면에서 병력 규모를 실제 역사보다 훨씬 막 부풀리는 것, 이것도 비슷한 이유예요. 그래야 영웅들의 활약이 더 대단해 보이니까요.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인물들 모습도 좀 그렇죠. 유비 같은 경우에 엄청 인자하고 덕이 높은 사람처럼 그려지는데 관우 복수하겠다고 동맹이었던 오나라랑 무리하게 전쟁, 일흥대전을 벌이잖아요. 그건 좀 감정에 치우친 판단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맞아요. 연희가 유비를 분명 덕을 갖춘 리더로 그리고는 있지만 동시에 그렇게 의형제의 복수라는 어떤 사적인 감정, 거기에 휘둘려서 큰일을 그르칠 수도 있는 그런 인간적인 약점도 같이 보여주는 거죠. 입체적이네요. 네. 반면에 연희에서는 거의 뭐랄까 간웅으로 그려졌던 조조 있잖아요. 네, 조조. 이 조조는 오히려 요즘 와서는 재평가받는 분위기가 좀 있어요. 그 출신 배경 이런 거 안 따지고 능력만 보고 사람을 뽑았던 유재시거 같은 정책들, 이런 게 굉장히 현실적인 개혁가의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하긴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손권은 좀 어떤가요? 유비나 조조에 비해서는 좀 덜 주목받는 느낌인데. 손권도 중요하죠. 물론 연희에서는 유비나 조조만큼 막 극적인 주인공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 손견, 형 손책이 닦아놓은 강동 지역 기반을 정말 안정적으로 잘 지키고 발전시킨 아주 현실적인 지도자였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제갈량이나 관우처럼 거의 신격화된 인물들한테도 다른 면이 분명히 있죠. 제갈량만 해도 그 뛰어난 지략은 인정하지만 계속된 북벌이 결국 촉한의 공력을 너무 소모시킨 거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고요. 네. 관우는 또 의리의 상징이지만 그 특유의 오만함, 그게 결국 형주를 잃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이런 분석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와,
진짜 한 인물에 대해서도 보는 관점이나 시대에 따라서 평가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이게 바로 삼국지 연애를 계속해서 읽게 만드는 매력 포인트 같네요. 이렇게 역사적 사실과 허구가 정말 절묘하게 뒤섞인 삼국지 연애가 왜 그렇게 오랫동안 사랑받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연희가 보여주는 다양한 인간 군상들 그리고 그들의 관계가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오랫동안 일종의 뭐랄까 정치 교과서, 처세술 교본, 리더십 참고서 이런 식으로 읽혀왔기 때문인 것 같아요. 유비의 덕치, 조조의 실용주의, 손권의 안정추구 리더십 이런 것들은 현대 조직 운영에도 여전히 시사하는 바가 크죠. 네, 그렇죠. 이야기 자체가 워낙 힘이 있다 보니까 소설을 넘어서 영화, 드라마, 게임, 만화 정말 수많은 형태로 끊임없이 재창조되면서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고요. 최근에는 조조뿐만 아니라 그 제관량의 라이벌이면서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된 사마이처럼 기존에는 좀 주목받지 못했던 인물들을 새롭게 조명하는 시도들도 많아졌어요. 아, 듣고 보니 정말 단순한 고전 소설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살아 숨쉬면서 우리 시대의 관심사를 반영하는 약간 거울 같은 작품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바로 그거죠. 삼국지연에는 분명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고 있지만 그 위에 쌓아올린 허구를 통해서 충성, 의리, 지혜 같은 가치뿐만 아니라 권력의 속성이라든지 인간적인 고뇌 같은 아주 보편적인 주제들을 깊이 있게 탐구한 정말 위대한 문학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삼국지 연애의 세계를 잠시나마 탐험해 보셨는데요. 청취자님께서는 이 이야기 속 어떤 인물의 선택 혹은 어떤 장면에서 좀 특별한 의미를 발견하셨나요? 어쩌면 연희 속 영웅들의 그 고민과 결정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